합리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일본은. 이 얘기는. 김정일 입장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뒤통수 세게 얻어맞은 거 됐죠.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제가 지금은 인하대학에서 일본 정치와 외교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요즘 많은 유튜브에 나가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북한이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항상 하나의 숙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북한과의 관계를 어쨌든 클리어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갔잖아요. 35년 식민지 하고 나서 지금까지 북한하고의 관계는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제가요 이런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 CSIS라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있는데 세계에서 톱 클래스 1위, 2위 정도 가는 싱크탱크예요. 거기에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석가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10년 전만 해도 남북한 통일되는 걸 바라는 국가가 하나도 없었다. 한국 주변에. 일본도 바라지 않았고 미국도 바라지 않았고 중국도 뭐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근데 요즘은 자기가 일본 전문가들하고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해 보면은 한국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라면은 한반도 통일되는 걸 바란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실험하는 것보다 한국이 주체가 된 통일이 되면 그보다는 낫겠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중심이 되는 통일이 되는 걸 바란다. 나 그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북한이 하여튼 골치 아픈 거예요.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좀 좋게 해보려고 사실은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 다녀가서 김정일하고 회담을 해서 그때 정상화 할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요거 납치자 문제 요것만 인정해주면은 그 다음은 국교 정상화다 하고 납치자 문제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김정일이 그걸 인정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돌아와가지고요. 고이즈미 총리는 물론 그걸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같이 갔던 아베가 완전히 뒤틀면서 납북자 문제 이걸 가지고 여론 환기시켜가지고 완전히 북한을 막 성토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국토를, 일본 전국토를. 그래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국교 정상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납치자 문제를 정말 어려운 걸 자기들이 납치 문제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몰랐는데 내 부하들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그랬는가 보다 미안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원수하고 뭐 또 죽은 사람 유골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 일본이 들끓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는 없었던 걸로 돼버리고 완전 물론 물거품이 돼버렸는데 김정일 입장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뒤통수 세게 얻어맞은 거 됐죠. 그때부터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은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안 믿는 경지에 가버린 거죠. 그랬는데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거기서 100억 달러 정도는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까지 간다 그러면 100억 달러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200억 달러 들을지 300억 달러 들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에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본 입장에서 어떠냐? 일본은 그 앓던 일을 쏙 빼는 같은 이제 일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가의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정상화 관계가 맺어지면요 총리 몇 년 더 할지도 몰라요. 쉽게 그걸 노리는 거죠. 지금 지지도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10%대로 막 떨어진다는데 근데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만약에 국교 정상까지 간다 그러는 순간 수직 상승할 거예요. 지지도가.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뭐 쉽지는 않죠.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하는 게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납북자 문제를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일본의 여론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과의 정상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추진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나는 봐요. 지금도 지지도가 뭐 10%대인데 그거 어설프게 하면 지지도 오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납북자 문제 북한은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요 이게 인원수가 계속 바뀌어요.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다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남은 몇 명이 10몇 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만약에 몇 명 그 요구하는 대로 딱 해줬다
또 더 남았다 그러면 해결되겠어요? 근데 그걸 이걸로 해결 이제 완전히 끝이다 하고 딱 그렇게 강하게 밀고 가고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리더십이 일본 총리한테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납북자 처리 문제 때문에 북일 수교는 거의 힘들다. 북일 관계를 보면은 지금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납북자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일 관계에 과연 납북자 문제만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북한과 일본의 역사 문제, 35년 동안 식민지 문제, 그 뒤에 이어지는 지금까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문제, 엄청난 많은 문제예요. 엄청난 큰 문제들이 있는데 납북자 문제가 이 모든 걸 다 집어삼킬 만큼 과연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이거는 일본 국민들이 정말 한번 되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사실 과거에 식민지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가 북한 국민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그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과연 이 납북자 문제가 같이 대등하게 얘기할 거리도 나는 못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등가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거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발가락에 뭐랄까 티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가슴속에 먹는 거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얘기를 내가 일본인한테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 두 번 다시 나를 안 보더라고요. 합리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일본에. 이 얘기는. 아주 나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 납북자 문제가 북일 관계를 언제까지 가로막도록 내버려 둘 거냐. 그게 과연 현명한 처사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요. 지난번에 어떻습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뭔가 완전히 뒤바꿔 놓으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는 소원해지더라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해가지고 한국처럼 가겠다는 생각까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북한도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선까지 가면은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으로 미국 그 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턴까지도 생각하는 정도였단 말이죠.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 분명히 또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가 북한이 그런 식으로 시장 자본주의 경제 내지는 서방 국가 쪽으로 편입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노벨 평화상감이죠. 그걸 이제 트럼프는 바랄 텐데, 자, 그렇게 된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북일 수교만 안 됐다.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 하겠죠. 이런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 이 영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상당히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안 됐던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걸 전제로 뭘 구상을 해야지, 그걸 포기할 거라고 전제로 하는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흉흉한 얘기들이 막 밀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막 들리기도 하고, 북한이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하고 큰 모험을 하나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상상도 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미국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갖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김정은하고의 관계 속에서 뭔가 저런 게 하나 탄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일 수교도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거는 북한이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로 마련하려고 북한도 뭔가 몸부림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 거죠. 아주 그건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분명히 시도할 거예요. 지금 기시다 총리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데올로기적인 마인드에서 거의 적대시하는 쪽으로 주적으로 선정하고 완전히 험악한 말들만 쏟아붓고 있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과연 우리 외교가 대북 정책이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정말 한번 더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에 남북 관계가 어쨌든 새로운 발전 단계로 가려다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선을 넘지 못할 거다는 건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트라이조차도 안 할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서 어쨌든 표면성으로라도 좋은 게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양이 질로 바뀐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처럼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대북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도 있으니까 한일역전TV에도 오셔서 또 주제들이 되게 다양해요. 거기서 많은 부분들을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뵙죠. 감사합니다.